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의 마지막 시간이자, 이제 중국의 역사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바로 황하 문명과 주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다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문명의 특징들, 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개방적 지형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현세를 중시한다. 그리고 도시국가의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도시국가들 중심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들 중에 바빌론 왕국의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 이게 대표 유물이다. 그리고 이런 현세적 성격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문학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하고 딱 외우기 좋게 딱 대칭이 되죠.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폐쇄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잦지가 않아서 안전된 통일 왕조가 오래오래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일 왕조의 왕인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어떤 현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누렸고 신권 정치를 했고, 동시에 그렇게 뭔가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보다 내가 이제 곧 죽어서 갈, 나중에 죽어서 갈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종교나 이런 이미지가 많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을 보면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미이라, 사자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굉장히 친숙한 이런 유명한 유물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서 생긴 어떤 굉장히 발전한 문명으로서 당시로서는 신도시 같은 그 계획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유적들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다가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제 철기를 가진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신분제도가 생겼다. 그게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다. 그치?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신분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브라만교라고 하는 이 종교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더 고도로 이제 피정복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정착을 했고, 이 카스트 제도는 이후에 오늘날까지 인도의 역사에 이제 점차 고착화되면서 남아있게 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인데요. 자, 중국은 여러분 이제 아마 고등학교 가면 동아시아사 때 이거 아마 이거 똑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아마 좋을 거고, 위치는 중국 황허강 유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보시면 처음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역시 여기도 초기 형태의 국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청동기를 가지고 이제 부족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의 어떤 작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상나라는 그냥 고대 국가인데, 이 상나라가 이제 BC 11세기, 그러니까 1200년경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도 그냥 그런가 하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갑골 문자라는 거예요. 상나라 갑골 문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갑골 문자만 아셔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신정 정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한 신권 정치랑 굉장히 비슷한,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다만 파라오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나 어떤 상형 문자를 이용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중국은 이제 똑같은 상형 문자인데 그거를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적은 거죠. 그게 각골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등껍질이나 이렇게 미안해요.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딱지 그리고 동물의 뼈 같은 데다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요. 뚫고 걷다가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이게 다 상형 문자거든. 상형 문자를 막 다 적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상형 문자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자를 적어 놓고 이 구멍 뚫은 데다가 이제 불을 딱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뼈가 짜삭짜삭 하면서 이게 갈라집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우기 뭐 글 써놨는데 이게 막 갈라져요, 이렇게. 그럼 갈라지는 이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점을 쳐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고 구멍을 뚫고 이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불을 쬐서 갈라지는 거 보고 결과 해석까지 다 누가 하냐면 왕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해요. 왕이 정치와 제사를 다 한다고 해서. 음. 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다. 근데 이때 전 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되게 어려운 거, 막 무거운 주제만 좀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왕이 오늘 이빨이 아프다. 이빨을 뽑을까요, 말까요? 신하한테 점을 쳐서 물어봅니다. 뭐 왕비가 임신했어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뭐 오늘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에 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중요한 것도 점을 쳐서 물어보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싹 다 이렇게 각골 점을 이용해서 결정했다. 그게 바로 중국 화가 문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각골 문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상나라 말기에 기록에 의하면 상나라 말기에 이제 굉장히 나쁜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지육림이라고 하는데 어 굉장히 성격이 흉폭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를 취미로 삼고, 그죠?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무슨 뭐 사람의 뭐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고 그냥 고문을 막 즐겨 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치와 향락에 맨날 젖어가지고 정치를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사람 죽여, 놀아, 술 먹어, 너무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완전히 상나라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횡포를 참다 못해서 이제 들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제 상나라에 이어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뭐 이거 다 월자고 우물 정자고 사람 인자인데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내천자죠. 그래서 오늘날 한자로는 이거죠. 이거, 네, 신의 천.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다시 주나라로 돌아오면,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상나라가 다스렸던 지역과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나라가 이만큼을 지배를 했는데, 주나라는 이만큼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주나라가 훨씬 더 영토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왕 혼자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만약에 김포시장이나 쳐요. 근데 니네가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금파중학교에 앉아서 저기 뭐 일산에 있는 뭐 일산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없죠. 혹은 여기 금파중학교에 앉아서 바로 옆에 있는 뭐 어디로 할까요? 저기 서울 강서구, 뭐 고촌 그쪽에서 누가 반란을 꾸미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왕의 권한은 왕의 통치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왕도 바보가 아니니까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취한 게 바로 이 봉건제도라는 제도예요. 이거 굉장히 very important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봉건제도. 네. 주나라 때 실시해서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예.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봉건제가 큰 틀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을 멸망시킨 후에 영토가 확대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주나라도 약해지게 되는데 왜 약해지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넓게 가져서 아주 잘했다가 이제 여기 호경 보이죠? 호경이라는 곳이 원래 수도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쌤이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위쪽이랑 여기 서북 쪽에 유목민족,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약간 몽골족 같이, 그러니까 말이랑 양 치면서 다니는 분들, 그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 주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주나라를 침략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나라가 처음에는 되게 힘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까 시시한 이 봉건제 있죠. 이 봉건제가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주나라 안에서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이 이민족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민족 침입을 해서 안 되겠다. 여기다가 망하겠다 싶어서
수도를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기는 시점부터 주나라 전국 곳곳에서 제후라고 하는 애들이 야 내가 주나라 지킬 거야 내가 주나라 지킬 거야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나라 왕실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고요.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제후라고 하는 애들이 각각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전국 시대에 이제 들어서 완전히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주나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왕이 머무는 그 근처 지역은 경기라고 해서 이제 이쪽은 당연히 왕이 다스리죠. 왜? 가까우니까. 근데 이 수도로부터 먼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먼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먼 지역은 어떻게 지배를 할 거냐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왕이 고심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나라 왕실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이 지역의 왕 대신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제후라고 하는데 제후로 임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 왕한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이 각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제후는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땅을 하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후들은 누구 출신 성분이 주로 누구냐면 거의 다 주나라 황제의 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칭합니다. 네, 주나라 황제의 친인척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내지는 친척. 뭐 내 작은 아빠한테 뭐 김포를 주고 뭐 내 아들한테는 서울을 주고 약간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제 각 지역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다스릴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 다스릴 사람들이 제후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제후들이 다 친인척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봉건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다 뭐 내 사촌 오빠가 황제야. 내 아빠가 황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빠한테 뭐 싸울 수 있어도 막 반란을 한다거나 막 왕을 죽인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초기에는 굉장히 안정된 형태가 바로 이 봉건제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중앙에 있는 황제가 죽었네. 그래서 다음 황제가 즉위를 했네. 근데 그러면 이 황제랑 여기 제후들이랑 사이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할머니의 관계랑 여러분 엄마랑 엄마야 그 뭐야 여러분 할머니의 관계 뭐 어떤 게 더 가깝나요? 여러분에게는 할머니지만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엄마인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할머니랑 훨씬 더 친하죠. 네. 이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의 할머니랑 친할까요? 가깝나요? 멀어지죠. 자, 이렇게 봉건제라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혈연 관계, 그러니까 내 친인척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뻥안 치고 한 100년 정도만 지나도 중앙에 있는 황제랑 지방에 있는 제후랑 남남인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무슨 뭐 이종 사촌 무슨 뭐 삼촌의 오빠의 뭐 한 뭐 육촌 뭐 다리 건너서 막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판 남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혈연 관계가 약해질 때쯤이 이제 주나라 말기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되니까 이 제후들이 황제에 대해서
굳이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야. 주나라 황제의 힘이 세면 몰라. 주나라 황제의 힘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니 뭐 주나라 황제가 내 뭐 당숙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니 뭐야 이러면서 각 제후들이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제후들은 이 하사받은 땅에서 여러분 마치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어요. 왜? 군사권이 있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정권이 있었고요. 행정권, 내 마음대로 뭐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신하를 뽑는다든지 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사법권, 내 마음대로 처벌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상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지금. 막대한 권력이 있는 거죠, 이 제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이제 나중에 중앙 황실이랑 혈연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다 딴 마음을 품고 본인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기르면서 그러던 찰나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힘이 없던 주황실이 수도로 옮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주나라 지킬 거야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주나라를 삼키려고 드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쌤이 일부러 이렇게 막 그린 그림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가 몰락한다. 그리고 이런 게 봉건제였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왕이 있고, 그러니까 주나라 황제예요. 황제가 있고, 황제가 이제 제후한테 땅을 줍니다. 아까 말한. 그 땅을 주면 이 제후는 충성을 바칩니다. 근데 충성은 세금과 이제 이 황제가 필요할 때 군사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거래였죠, 거래.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대가로 땅을 주고, 그럼 이 제후들은 이제 자기 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책사나 신하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제후가 관직을 주고 땅도 줘요. 그러면 이 경대부는 역시 필요할 때 군사적 의무를 지기도 하고 세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작은 왕이죠. 예, 작은 왕이고 얘가 진짜 큰 왕이고. 그러면 이 경대부들은 농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는 대신에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가 이제